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많이 할게요. 우리 몸이라는 게요,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자, 난자의 수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세포 하나가 세포 하나를 만나서 커다란 세포가 되고, 이게 다시 세포 분열을 막 분열하다가 얘는 머리 만들어라, 얘는 심장 만들어라.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은 세포에서 시작해서 세포가 활동이 멈추어지면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출발이 세포 단 하나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의 세포 가지고 분열해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나의 오리진은 그냥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비춰지는 내 모습보다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고, 애초에 출발한 그 세포의 퀄리티, 그다음에 분열해서 현재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준이 곧 나이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이런 거죠. 임신부가 먹는 거를 영양가가 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답해야죠.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야 세포가 건강해지잖아요. 막 단 거 좋아하고 고기 너무 많이 먹고 야채나 이런 거 너무 안 먹으면 세포가 점점 노화되잖아요. 세포의 입구에도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입구가 막 녹이 쓴단 말이에요. 어떤 세포들은 칼슘, 미네랄, 비타민 이런 좋은 영양소들이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 문이 막 녹슬어 있어서 안 들어가게 되면 세포가 병들었으니까 몸이 병들어 있는 거고, 또 이쪽은 괜찮은데 막 적군을 물리쳐야 되는 세포들이 잘 이동을 못 한다든지, 암세포가 들어왔는데 암세포는 '와 여기 살기 좋네.' 하고 막 숫자가 늘어가는데 우리의 면역계의 백혈구 같은 이런 세포들은 길이 막혀 가지고 암세포가 막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병이 점점 악화되고 암이 점점 발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 나 참 인물 좋네. 오늘 화장해야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인간은 아무래도 많이 집중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워낙 크잖아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보면 진실이라기보단 마지막 허상,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진짜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모양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거울 속에 비친 나가 진짜가 아니듯이 세포에 세포가 거울에 비친 형태가 지금 저라면 저도 어쩌면 진짜가 아니고 '나의 진짜는 세포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음. 그런 게 인제 물리학자들, 양자역학하는 사람들, 고분자 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냐. 얼굴만 보고 이쁘다 안 예쁘다가 아니고 '아 이 사람 세포는 정말 건강하네요. 이 사람의 이런 세포는 세포 사이에 막 연결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네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천재 이런 사람들을 뇌의 MRI를 막 다양하게 찍어 보면 뭐 하나 생각할 때 세포와 뇌세포 사이가 막 이 왜 번쩍번쩍 난리가 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멍해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진짜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 나의 세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몸에는 약 5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요, 마치 그 우리 슈퍼에서 구입하는 건전지처럼 세포 하나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뭐 중간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빙빙 돌고 있다. 그 왜 돌겠냐고요, 걔가. 가만히 있지. 근데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돌고 있잖아요. 그건 뭔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포 자체가 에너지를 띠고 있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에너지가 띠고 있는 게 제 몸 안에 50조 개, 여러분 몸 안에 50조 개 플러스 아기 거 50조 개. 여러분 100조 개에 곱하기 하나당 1.4 볼트래요, 에너지가. 그러면 저는 70조 볼트. 여러분은 무려 140 볼트라는 140조, 140 그냥 볼트가 아니라 140조.
어. 이 숫자로 우리가 100만 1000만은 얘기해도 뭐 조라는 거 실제 우리 생활에서 써볼 일도 없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 내 세포를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러니까 뇌발달 태교라는 것은 바로 나의 세포를 관리하는 태교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동영상을 하나만 볼게요. 이거 말고요. 자, 이거는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된 아기고요. 이 아기가 임신 중일 때 임신부의 심장 소리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다 녹음을 해 뒀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생후 하루 이틀 때 엄마의 심장 소리, 엄마의 양수 냄새 이런 걸 맡게 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헤매는 바람에 지금 헷갈려 갖고 못 들어온 분들이 계셔서요. 이 영상 보시는 동안 그분들 좀 도와드리고 올게요. 이튿날 우리는 다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역시 울음을 그치는 아기. 아기는 자궁 안에서 들었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기는 자신이 살았던 집, 자궁 안의 양수도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는 분만시 채취한 양수를 거즈에 묻혀 아기가 울 때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다. 아기는 울던 울음을 그쳤다. 다시 반복해보기로 했다. 그 냄새와 맛을 아는 듯 입맛까지 다시는 아기. 그렇다면 엄마의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도 구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엄마의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를 묻힌 거즈를 코 양쪽에 대어주었다. 이번엔 두 거즈의 위치를 바꿔봤다. 역시 엄마의 양수를 찾아냈다. 모두 20명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90%, 18명의 아기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자궁 속의 양수를 구별해냈다. 자, 여러분. 이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아기가 뱃속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플하고 상식적으로 이 아기는 이미 태중에서 뇌가 발달되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기를 낳고 이 아기를 좀 더 키우기 쉽고 좀 달래기도 쉽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태교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료 보러 갈 때 여러분 심장 소리도 하나 녹음해 두시면 정말 좋고요. 저한테는 이 심장 소리 녹음한 것 같고 빛나는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상태가 안 좋았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그럼 인큐에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요새는 좋은 어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애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엄마가 하루에 2번씩 그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오게 해서 아이를 꺼내서 캥거루 케어를 하게 해준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 두었었다면 그 심장 소리 스마트폰을 계속 반복해서 애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가 옆에 있고 없고를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요. 심장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는 말은 엄마가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는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느끼는 것과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엄마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의 일이 우선 내 아이가 나로부터 사랑받는다. 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태어나서 갑자기 잘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태중에 있을 때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기적의 자장가라고 제가 우리 딸한테 실제 불러줬던 것들인데요. 여러분 임신 중에 그냥 뱃속에 있을 때 그냥 뭐 신랑도 좋고 엄마도 좋고 노래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아요. 그냥 저녁에 왜 좀 깊이 좀 잤으면 좋겠다 싶을 때. 물론 인부는 일찍 자는 분도 있고 늦게 자는 분도 있잖아요. 어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애가 태어났으면 몇 시쯤 자면 좋을까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녁 한 8시, 9시부터 푹 자면 좋잖아, 아침까지. 그러면 저녁 8시, 9시 시간을 좀 정해 놓고요. 매일매일 자기 배를 부드럽게 그냥 손 얹어놔만 돼도, 얹어만 놓아도 돼요. 꼭 이렇게 움직이면 말고 부드럽게, 아가야, 엄마야, 엄마가 이제 자장가 불러줄게. 앞으로도 엄마가 이 노래 부르면 그때는 코야 코야 하는 거야. 그 제가 기적의 자장가 프로그램 만들어 갖고 무료 정정은 저희 얼마 전에 다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 송아지도 코야 코야, 저기 송아지도 코야 코야. 그냥 저녁에 혼자 손 배에 얹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야 코야, 우리 아가도 코야 코야, 저기 이쁜 강아지도 코야 코야, 저기 예쁜 고양이도 미야우 코야 코야 코야. 그냥 그렇게 늘 일정한 시간에는 따뜻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면서, 엄마도 그러다 보면 엄마가 졸릴 수도 있어요. 그때 졸리면 더 좋고. 이걸 매일매일 그냥 임신 중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기 태어났죠. 아기 태어난 다음에도 이 아기를 안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야 코야. 조리원에서 집에 데리고 왔다. 또 저녁이 됐다. 어둑어둑해지죠. 그 다음에 저녁 먹이고, 저녁이라고 하니까 먼저 수유하고, 애기 목욕시키고, 이제 한 7시, 8시 돼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수유할 때, 또는 애기를 목욕시키면서, 이제 목욕하고 나면,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너 생각나? 이제, 코야, 코야 할 거야. 코야, 코야 잘하면 다음날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아져.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코야, 코야 잘하는 건 정말 중요해. 그런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일상이잖아요. 여러분, 우주는 자연으로 만들어져 있고, 자연은 단 하나도 리듬이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몸도 심장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우리 일상 자체가 리듬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리듬이나 호흡이 좋은 사람의 말이 잘 들리고요. 호흡이나 리듬이 안 맞으면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고. 왜 호흡이나 이 말 톤이 리듬이 없으면 정말 지겹게 들리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그 여자들이 보통 호흡이나 리듬이 더 좋고, 남자들은 호흡이 보통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이제 조금씩 좀 답답한 이런 아빠들이 가끔씩 있죠, 기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애기 키우면서 아주 갓난 애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다음 노래도 뭐 우리가 자장가 하면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정말 이렇게 노래하면 애가 깨겠지. 그 노래 부를 때도 정말 재우려면 잘 자라 우리 아가 우리 잘 자 앞들과, 진짜 재우듯이 불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자장가 모르거나 하면 어때요? 그런 자장가 언제 가사 다 외우고 뭐 불러줄 수 있겠냐고요. 엄마들이 알면 좋지만. 그 저는 그냥 자려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요. 이제 안경 벗고 우리 애기한테 했던 짓이 애기 쳐다보면서 했을 때면 눈을, 최면하고 비슷해 이거. 눈을 감아. 약간 노래도 아니고 그 근거 없는 노래죠.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뭐 그렇게 하고 영어로도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close your eyes. 이걸 여러분이 임신 중에 뭔가를 꾸준히 해 나오면, 아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태어난 모든 아기는 너무나 또렷하게 자궁속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그런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할 때는 좀 막 고요해진 경험을 갖고 있는,
아, 그런 노래 불러줄 때 되게 기분 좋았고 엄마 몸에서도 좋은 호르몬이 골골골골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평온한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자장가 전자가 좀 더 많이 알게 되면 이제 다양하게 자장, 왜 애들이 뭐 1분 만에 잠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고야 고야 이것도 하고 뭐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것도 하고 아까처럼 만들어서 그냥 막 만들면 돼요.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I love you. 사랑해. 아, 예뻐. 고야, 고야. 지금 이거 다 지금 즉석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좋은, 이쁜 자장가 진짜 알면 또 좋고, May there always be sunshine. 또 이렇게 이쁜 노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노래들은 꼭 안 잘 때도 낮에도 불러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에 눈 떠서 잠을 잘 때까지가 뭐 집중해서 일하시는 분은 직장 가야 될 때도 있고 직장 가기 위해서 운전하거나 걸어가는 로스 타임도 있고 그냥 해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좀 풀어져서 쉬는 시간도 있고 정말 up and down and up and down, up and down 이렇게 이게 물결이 흘러가듯이 하루가 흘러가면 그 인생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기를 가졌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 신랑하고 내하고 딱 둘만 닮으면 이 아이 평생 열심히 살아봐야 우리 두 사람의 수준 이상으로는 잘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둘을 닮긴 닮을 텐데요. 그래도 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두 사람이 잘 경험해보지 못한 새롭고 좋은 경험이나 환경 습관을 이 아이한테 많이 주면 줄수록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타낼 적성의 방향이라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한국 땅에서만 살았는데 우리 애는 영어도 많이 들려주고 영어 태교도 하고 뭐 어릴 때도 그냥 재미로 많이 영어를 불러줬는데 나중에 얘가 학교 가다 보니까 영어 되게 잘하더라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내가 임신 때하고 애기 어릴 때 영어 노래 많이 불러준 기억밖에 없거든. 근데 실제 저희 회원들이 있거든요. 제가 김해 프라임 같은 경우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이 막 선물하고 떡 사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김해 프라임에서 강의를 시작한 2009년이거든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 집 엄마가 그 이제 그 초기에 왔던 엄마는 제가 하라는 태교를 그대로 했대요. 근데 걔가 지금 초등학생일 거 아닙니까?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자기 부부 뭐 공부나 뭐 그런 거 잘하는 거 없었는데 그 애는 아무리 봐도 신통방통하게 뭐 이것도 1등 저것도 1등 아무리 생각해도 임신 때 제가 하라는 걸 따라한 것 말고는 자기네 부부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이렇게 똑똑한 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의 그 태교 강의를 그대로 열심히 한 것 때문인데 그래서 대표님 생각이 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아직도 대표님이 강의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선물 보따리를 사갖고 김해 프라임, 뭐 부산에서 대구 효성에서 오신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지만 꼭 한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특별한 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임신해서 나 임신해서 피곤하다. 나 임신했는데 자꾸 뭐가 자꾸 땡긴다. 내가 먹고 싶나? 아가 먹고 싶은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살살살살 써먹지 말고 이 자궁 속에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좀 경험하게 해주라고요, 매일매일. 그러면 그 기억이 애기한테 많이 세팅이 돼서 훗날 태어나서 살아갈 때 이 아이는 훗날 조수미가 될 수도 있고, 박태환이 될 수도 있고, 손흥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차두리 알아요? 차두리. 차두리 알면 1번 찍어보세요. 한 3분만 찍어. 차두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손흥민 알아요 몰라요? 알면 1, 다 알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차두리는요, 차두리 손흥민 둘 다 축구 잘하는 사람인데 차두리의 아버지가 레벨이 다르잖아요. 차범근이에요. 그럼 확률적으로요, 차두리는 손흥민보다 저는 축구를 훨씬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손흥민이 정말 더 잘하고 차두리는 아버지를 못 능가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손흥민의 아버지는 축구 선수 출신이겠지만 축구를 굉장히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손흥민이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손흥민을 축구를 잘 시키려고 아들한테 올인한 사람이고요. 차범근은 본인이 현역 선수였어요. 자기가 너무 잘 나갈 때예요. 게다가 또 감독으로도 뭐 국가대표에 뭐 너무 화려하게 잘 나가니까 아이한테 소질은 있었어도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손흥민과 차두리는 저는 완전히 태교와 초기 육아 과정에서 정말 부모가 어떻게 도와줬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전 갈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두리가 손흥민 아버지처럼 했다면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정말 대한민국에 손흥민을 능가하고도 아버지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축구 선수가 전 나왔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 임신 중에 자궁 속에서 살고 있는 아기한테 다른 세상을 좀 경험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오, 난 좋을 것 같다. 찬성합니다. 7, 숫자 7. 저 다른 세상 마음껏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요. 가끔씩은 약간 여러분들, 인부들끼리 서로 뜻 맞춰가지고, 우리 뭐,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요.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요. 예술의 전당에 오늘 조수미가 온대요. 우리 임신부 입구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모임도 하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살고 있고 대구에 살고 있는데, 물론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런 데 갈 수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임신기에 여러분들 인부들이 보내는 방식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살았으면 비슷한 아이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여러분 한 번은 시간 내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가서 정말 멋진 공연도 보고 또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고 연극도 한 판 보고 그렇게 만난 인부들과 아이를 같이 낳고 키우면서 정말 절친이 되었다. 레벨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하는데 부산 왔다 갔다 서울 왔다 갔다 돈 10만 원밖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에 아무리 공연비가 비싸다 하더라도 뭐 VIP석 걷지 않으면 10만 원 정도 할 거고 그러면 인생에서 임신기 때 20만 원 쓰고 그때 CD도 한 장 사오고 하면 추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텐데 매일매일 그 CD를 들으면 그날의 실황 공연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로 매일매일 공연을 보러 간 것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TV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하잖아요. 저도 방탄을 좋아하지만 근데 만약에 아무리 내가 유튜브에서 100번을 봐도요. 1000번을 봐도요. 방탄을 진짜 눈앞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유튜브에서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보는 유튜브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고. 내가 있잖아. 이거 지금 노래 막 이렇게 춤추지. 이걸 내 눈앞에서 봤거든. 와, 이게 인간이 말하는 거나 뇌는 폭풍이 일어나고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린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경험을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번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뭐 안 좋은 거 좋은 거 먹어도 다 이렇게 된다. 자, 이번 실험이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이제 실험용 쥐를 갖고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과연 동물의 경우에 태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아셨죠? 자궁 내 환경과 태교는 뇌 발달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서울대 서유헌 교수팀과 공동으로 우리는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은 임신 3일째 된 쥐를 3그룹으로 나누어 시행했다. 공정성을 위해 먹이와 물은 똑같이 주기로 했다. 먼저 아무런 환경 변화를 주지 않은 보통 환경 그룹. 쥐가 좋아하는 파이프와 유리병, 부드러운 헝겊을 넣어주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 좋은 환경.
즉 태기어 그룹.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과 쥐의 특성상 가장 싫어하는 고정 틀에 넣는 것을 반복한 스트레스 그룹. 실험 15일째, 그러니까 임신 18일째, 스트레스 그룹의 어미쥐 한 마리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쥐의 태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상하다. 한쪽 발이 덜 자란 기형 쥐가 나왔다. 총 16마리의 새끼 중 2마리가 기형이었다. 쥐의 임신 주기는 21일이다. 과연 이 새끼 쥐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후 3일째, 세 그룹의 새끼 쥐를 무작위로 골라 뇌의 무게를 비교해 보았다. 어때요, 여러분? 이게 태교 환경과 스트레스 환경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죠.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의 그룹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훨씬 더 진행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새끼 쥐의 뇌의 무게를 비교해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이 하나 더 있으면 이걸 볼게요.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가 태어나서 이 새끼들을 키워보는 거예요. 이 새끼들을 키워봤을 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잖아요. 새끼 쥐들이 젖을 땐 후 우리는 다시 새끼 쥐들을 어미 쥐들과 같이 각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관찰 도중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 임신 중 스트레스 그룹에 있었던 새끼 쥐들이 생후 환경에 관계없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새끼 쥐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운동 능력 테스트에 들어갔다. 감시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각각의 움직임에 대한 횟수와 거리가 기록됐다. 이거 보시면 이 차이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쥐는 활동성 자체가 없어요. 마치 잡배 같은 성향을 보이죠. 물론 우리 인부들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실제 상황에서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축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똑같이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 그냥 불평만 하는 사람도 많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많고 한편으로는 이런 건 결국 우리끼리 서로 잘 협조하고 룰을 잘 지키고 이런 사태는 곧 지나갈 거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난 뭘 바꿔야 되지? 나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왜 코로나라는 게 남이 만든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문제들이잖아요. 그만큼 환경을 파괴했고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박쥐가 서식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쥐에 서식하는 바이러스들이 이곳저곳으로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이동을 많이 했고 결국 이 모든 건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만들어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작용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텐데 저는 이게 뉴스에서 코로나 정도를 언급하는 방식에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튼튼해서 치사율 1%도 안 되고 그냥 이 비중을 이렇게 잘 하세요 하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팬데믹이 선언됐죠. 수출길 막히죠. 전 세계의 경제가 대공황처럼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소상공인은 이런 식으로 해라.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해라. 대기업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어차피 세계가 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 우리는 또 이순신 장군처럼 12척의 배로 110척의 일본 배를 무찌르는 뭔가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IMF가 왔을 때도 금을 모아갖고 위기를 극복하는 건 잘해요. 근데 위기를 완전히 대성장, 대도약의 계기로 만드는 건 잘 못한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돌파해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김해 프라임에 김미련님 보니까 층간소음이면 이리저리 스트레스 받는 요즘인데 영상 보니 좀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 내게 아니고 남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층간소음이 생기는 곳이 어딘지 거기 가서 뭐 떡도 하나 주고 빵도 갖다 주고 하면서 부드러운 대화를 해보겠다 하는 이런 좀 더 긍정적인 사고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열리면 우리는 언제나 외부에서 무슨 자극이 올 때 나만 수동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형이 되지 않겠냐. 스트레스는 궁극적으로는 남이 준다고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층간소음이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태명이 없네. 만약에 애기 태명이 복덩이라면, 복덩아 또 위층에서 또 누가 뛰나보다. 우린 음악 듣자. 그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음악 몇 개를, 10개를 선정해 놓고, 이왕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상황을 바라다 보는 나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코로나가 온다고 전부 다 코로나 탓을 다 하잖아요. 정권은 찬스라고 신천지를 그냥 개 패듯이 두드려 패고 있잖아요. 저도 신천지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숨면 숨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다 볼 거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절로 상황을 다르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사고, 안목을 길러내는 것, 그런 아이를 키워내는 것, 그런 마음으로 태교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육아를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갈등이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시험 문제를 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문제가 나왔는데 아는 문제예요. 그러면 뇌 세포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여요. 뭐 아는 건데 이렇게 움직여요. 빨리는 움직이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완전히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내가 아는 지식 제로야. 그러면 막 움직이다가 스탑 해버려요. 근데 세 번째, 조금만 아는데 잘 모르고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오면 뇌가 난리예요. 어떻게든 그걸 아는 걸 좀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인간은 적정한 위기, 적정한 실수, 적정한 실패에서 인간의 뇌는 사실상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서 아기가 일어서다 넘어지고 일어서다 넘어지고 기다 넘어지고 이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이때 누가 꼭 필요한 실수, 실패, 갈등을 잘 겪게 도와주는 엄마가 될 거냐도 사실 좋은 엄마의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다는 것 또는 엄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태어난 아기는 28개월 된 아기예요.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로. 그래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 제왕절개로 태어난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준이 엄마 배에 어떻게 있었어요? 거꾸로 있어요, 거꾸로. 거꾸로 있었어요. 네. 그 아기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다는 걸. 여가로 태어났다는 거 참. 이 아이는 단순 제왕절개가 아니고 여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한 아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가 태어난 지 2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자기 자신이 여가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은 태중에서 이미 뇌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 중일 때 정말 내 아이한테 아름답고 건강하고 다양한 경험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여러분들 요즘 살면서 우리가 특히 인간의 삶이라는 게 결혼하고 나서 좀 바뀌고 임신하면 좀 바뀌고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진짜 삶에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애를 한 20년쯤 키우다 보면 정말 산전수전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부부관계도 옛날 신혼 때 같지 않지, 아이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부딪히기도 하지, 애가 바깥에 나가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엄마가 또 같이 고민해야 될 때도 많지, 이 아이 미래에 뭐를 시킬 건 이거 갖고 머리 아프지, 경제적으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서 문제가 일어나지. 여러분, 인생은요, 얼마 전까지 삶은 부모 그늘 아래 있는 삶이고요. 이제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이 열려가는 인생 동안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갈등들이 올 텐데, 그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정면 승부할 것이며, 우리가 만난 위기 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것이며, 위기에 대처하는 것, 그 위기 대처 능력을 아기가 어디서 배울 것 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 배우겠죠. 엄마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안 좋은 호르몬이 내려가면 아기도 그 안에서 생존하려고 이리저리 뭔가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면 엄마 배를 땅땅하게 뭉치게 해서 엄마 걱정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 다른 걱정하는 걸 없애기도 할 거고요. 애가 나올 때 인생 최대의 도전을 하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12시간을 거쳐서 기고 기어서 엄마하고 박자 잘 맞춰서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는데, 엄마는 애 낳는 거 겁난다고 혼자 무통주사 맞고 톡해버리고, 애는 촉진제 맞고 마취제 맞고 엉망인 상태에서 혼자 이 세상이란 공간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또 애가 커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잖아요. 이 모든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초는 사실상 임신 중 뱃속에서 생후 1년 일어서기 전까지 가장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후 1년의 육아까지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생의 미래를 다 만드는 건축사, 설계도 만드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길게 봐도 6살 때까지의 삶이 이 모든 인간의 미래와도 같다. 이게 전 세계 석학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starting right, 출발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starting right. 이해하셨죠? 자, 일본 요코하마시의 산부인과 한 군데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케가와 병원은 출산 시 그 어떤 의료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른 산부인과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직원의 7살짜리 조카가 쓴 글을 본 후 생각을 바꿨죠. 包丁が刺さってきて、白い服を着た眼鏡をかけた人に足をつかまれて外に出された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それでバントとかしてね、怖くて泣いていたら鼻にゴム通して苦しかったので泣いていました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ね。でそれをお母さんに言ったら夢でしょって言われた。で最後に僕は違うと思いますってお母さんが夢だってのを否定して終わってるんですよ。 뭐 이렇게 자궁 속에 그림으로 그린 아이들 6, 7, 보통 이 자궁 속 기억은 한 평균적으로 만 5세까지 간대요. 여러분은 나중에 아기 낳으면 여러분 아기 낳고 키우다가 애가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평균 한 3살? 좀 못 됐을 때 애한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하고 놀았어? 이런 거 물어보면 아기가 다 얘기를 해줘요. 우리 딸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 얘기가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있을 진짜 의학적으로 굉장히 일치되는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산부인과 닥터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이제는 수술 이런 거 잘 안 하고 자연주의 출산만 하는 전문 병원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들을 이미 저희는 21년 전부터 젠틀걸스를 만들어서 김해 프라임이다, 부산 좋은 문화다, 대구 효성이다, 울산 브라우메디다, 경기도 이천 양정문 산부인과다. 진짜 제대로 된 출산. 엄마 힘든 건 알겠는데요. 아니 인생에서 출산 한 번이라도 한 번, 애 2명 나오면 2번인데 그거를 엄마가 좀 더 노력하고 병원에 협조하여 잘 나을 수 없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은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많은 병원들이 우리도 뭐 러브아이브만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요, 우리 회원들이, 예개원 회원들이 많죠. 부산에 웬만한 병원에 다 있잖아요. 그럼 막
자출하는 병원에서 낳고 싶어 하다가도 병원 옮기는 게 굉장히 큰 이슈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고 나면은 예교원의 발길이 많이 떨어져요. 보통 예교원에서 프라임이나 뭐 부산 좋은 문화에서 자출하고 아기 키우는 사람들은 육아 과정을 제가 계속 하는데요. 타 병원 사람들은 이상하게 연결 확률이 뚝 떨어져요. 왜? 자기가 그래도 나만 준비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료의 협조가 너무 다르거든 레벨이요. 그래서 실패하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 저는 출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치, 병원, 저는 한 번씩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늘 있다고 생각하죠. 자출을 하세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이 오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인데요. 이거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제가 오디오는 줄이고 앞에 분위기만 오디오 좀 띄우고요. 영상을 따라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음악적이고 마치 인디아나 존스 무슨 고적 발굴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정자 3억 마리가 그냥 사정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자는 저 끝에 난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사정만 되면 정자가 나가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생각 없이 또 회사 가잖아요. 백수도 아침에 눈 뜨면 밖에 나가요. 취업도 안 돼도 뭐, 네, 공부한다 그러고, 그러면 공부는 몇 년을 하는지, 뭘 안 되는지 몰라. 또 나가요. 그냥 간다니까. 그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정자의 속성. 그냥 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야 돼요. 그래야 괜찮은 놈이 살아남아요. 안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오거든. 그 3억 마리나 출발하는데 실제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도달하는 정자는 불과 100마리도 안 된다고. 100마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계속 갑니다. 근데 난자가 왜, 여러분 아시죠? 난관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쪽에 지금 난자가 배란됐는지, 이쪽에 배란됐는지도 몰라요. 얘네들은 그냥 가는 거야. 가다가 중간에 와서 막 멈춰.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런다고. 그런데 난자가 무슨 이상한 물질을 뿜어요. 그 냄새를 맡은 정자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스탑.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다시 간다고. 그런 애들이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난자 앞에. 그래서 3억 마리 중에서 평균 한 100마리 정도 여기 온다고. 그때 맡은 냄새 뭔가를 화학물질을 받아야 얘네들이 들어갔을 때 수정이 돼요. 근데 그걸 안 받으면 수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1등 하는 정자들 수정 자체가 안 되는 정자들이에요. 수정 능력이 없습니다. 난자로부터 뭔가 화학물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럼 뭐 어쨌든 받았다고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 난자가 이제 선택을 합니다. 난자가 선택을 해요. 자, 얘가 선택됐네요. 딱 봐도 오 멋있게 생겼어요. 당신 오세요.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은 난자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되어 온 것은 정자가 아니고 난자입니다. 난자 딱 하나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배란. 똑똑한 진선미, 진만 딱 보내고 남자 정자는 뭐 3억 마리나 보내가지고 뭘 하겠다. 우리가 사업한다 그러면 한 3억 명이 해야 한 명이 성공하면 그 통계보다는 3억 마리 중에 한 100명, 100마리, 300만 대 1, 그 300만 명 중에 한 명이 크게 성공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드디어 수정하죠. 하나의 수정란이 됐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 이게 제일 커요. 하나로는.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을 하죠. 그 다음에 난관을 따라서 이동해서 자궁 내막까지 가서 착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동할 때 유산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위험하죠. 이때 가만히 보면 세포 분열도 이동하는 가운데 2개, 4개, 8개 막 쪼개지고 있다.
지금은 모양이 똑같지만 언젠가는 저 세포의 모양도 달라지고 바깥쪽에 있는 애는 피부를 만들고 너는 뭐를 만들고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가 드디어 자궁 내막입니다. 착상합니다. 근데 정자는 이물질이죠. 산모가 아기 키울 수 없어요. 산모도 죽어요. 근데 이 아기 중요하잖아요. 이 아기를 키우려면 산모가 방법론이 유모를 고용해요. 대리모를. 그게 뭐냐? 이 대리모가 이 아기를 키울 거예요. 그게 바로 태반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자궁 내막의 착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태반을 크다랗게 만들어서 올리고요. 태반 위에 종이 쪼가리처럼 이렇게 태아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태아가 점점 이렇게 동물처럼 길을 만들죠. 이게 신경관이에요. 이 신경관을 따라서 막 신경세포가 안에서 이동을 해요. 한쪽으로. 그럼 여기가 점점 커져요. 가면서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이게 바로 훗날 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척수에서 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뇌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최초의 발생학에서는 척수, 이런 원통 같은 신경관, 이게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이동해서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왼쪽에 뇌가 있다. 그래서 좀 밑에 태반이 척수, 심장, 뇌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러면서 초음파에서 심장 빵빵빵빵 뛰는 거 보셨죠? 감동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감동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이게 한 평균 6주 정도 되거든요. 수정한 그날부터. 수정하기도 전이죠. 난자가 배란되는 그날부터 6주 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생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위대한 생명의 창조 작업이라는 거예요. 쌍꺼풀 수술해도 흉터 없어지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여기에 나가지고 그거 뽑았는데 그거 흉터도 없어지는데 6개월이 걸리던데 아직도 다 안 없어졌어요. 1년 걸린다고. 그런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정자, 난자 그거 2개 해가지고 이렇게 생명으로 바뀌어가잖아요. 6주 만에. 이게 여러분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임신했어 나 여보 그 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분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을 초월한 위대한 자연의 역사가 여러분 여자의 자궁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 안에 생명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38억 년이 걸렸습니다. 38억 년에 일어났던 모든 데이터가 압축 진화돼서 여러분 자궁 속에서 단 2, 3개월 만에 진행되는 거예요. 6주가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 같지도 않았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뇌가 만들어져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아래쪽으로 지금 팔 빠져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임신한 8주, 태아한 8주 된. 근데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 모습, 지금 옆면으로 봤을 때, 조금만 더 돌아. 맞아. 이 모습이요. 모든 사람의 귓바퀴 모양이랑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남편 귓바퀴 모양 보면 남편이 8주 때, 이렇게 들어앉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눈 보이죠? 쌀바람, 외계인 같잖아, 외계인. 그리고 얘는 지금 물속 인간, 아쿠아맨 아닙니까? 아쿠아맨. 이제 점점 세련되게 자체 성형 수술을 하는 거죠. 눈 봐라, 콧구멍, 무서워. 이렇게 태어나봐라. 우리가 자다가 경기하지. 얘가 점점 이쁘게 자가 성형을 시작해요. 근데 이 성형을 그냥 하겠어요? 보고 하지. 엄마 눈, 아빠 눈, 이런 거 보고 하겠지. 그럼 엄마 눈 쪽을 더 가깝게 할 거냐, 아빠 할 거냐. 그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이 뇌에 만들어진 아까 말한 경험 데이터. 뇌 신경망이 하는 선택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태아한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냐? 전 그걸 태교라고 봐도 좋겠다. 그죠? 아무튼 점점 예뻐집니다. 불과 12주가 되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져요. 정말 조그만 아기죠. 그러나 완전한 아기예요. 완전한 아기. 그래서 여러분들 임신하고 12주 딱 지나면 산부인과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바깥 생활 하셔도 좋고 아기는 안정됐으니까 엄마 정상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때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임신 전에 처녀 때처럼 활발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뭐 물구나무 서고 막 이런 이상한 거 말고 고도의 위험한 일이 아니면 임신분대 주의하면서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생활하는 게 정상입니다. 엄마들이 스스로의 임신을 너무 무거운 짐으로 스스로 옥죄이는 것도 있어요. 이게 임신 12주의 악이에요. 다 만들었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예쁘잖아요. 유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어요. 이제부터가 태교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뇌 발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뇌 머리 쪽으로 혈관 분포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말 뇌 안에서 어마어마한 폭풍 작업이 시작됩니다. 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세요. 뇌세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가지치기해서 옆에 있는 저쪽 뇌세포하고 서로 이웃, 동맹 막 이런 걸 맞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예를 들어서 노래 많이 부르면 노래 많이 부르는 쪽에 관련되는 애들끼리 동맹을 많이 만들겠지.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 관련되는 어느 쪽에 동맹을 많이 만들겠지. 아빠하고 내 싸운다. 싸가지 없는 쪽에 동맹을 엄청나게 만들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말 듣다가 싸웠는데 이것도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그냥 한마디만 해도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뇌의 신경망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태중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태어나서도 초기 육아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 얼굴 보고 애기 너무 예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아이의 뇌의 신경망 시스템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밀조밀하게, 그것도 좋은 쪽에 오밀조밀하게 잘 구축되게 해줄 거냐, 이걸 태교라고 정의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 태교가 정의되는 거겠죠. 근데 정말 놀라웠던 일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태반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제 만들고, 왜 엄마가 직접 아기를 못 키운다고. 정자가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양은 태반 쪽으로 가서 태반을 통과해서 태반하고 태아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 낳는 걸 자꾸 겁내하는데, 여러분 막말로 태반은 자궁에 붙어 있어요. 맞죠? 벽에. 근데 태아는 태반에 붙어 있지, 탯줄 달려서. 엄마 몸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야. 자궁에 있으면 아기는 떠 있다고. 그럼 뭐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없어. 그래, 떠 있는 애가 그냥 나오는 거야. 산도로. 그러니까 위험성은 아기 낳고 태반까지 깨끗하게 나오는 게 출산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촉진제 맞고 무통분만하고 이러면 태반이 떨어지는데 훨씬 더 자연 출산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부드럽지 않게 방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산부인과 주치 의사 선생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을 땐 태반이 잘 방리가 안 돼서 자궁출혈이나 문제가 있지, 붙어 있지도 않는 애가 뭔 문제가 있겠어요. 애 자체가 예를 들면 엄마가 임신하고 이럴 때 무슨 이미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12주 전에 이미 다 결정된 일이라고. 그 검사를 우리가 20주 넘어서 하는 거지. 게다가 우리나라 엄마들은 임신 중에 기형아라는 게 판단되면 대한민국 엄마들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00%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외국은 낳죠. 아예 기형아 검사를 안 하죠. 그래서 왜? 내 새끼 낳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뭐 우리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꼭 사용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생각, 엄마로서의 생각, 아빠로서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발생학적으로 반드시 강조하고 가고 싶은 이야기는, 자, 아기가 이렇게 종이 쪼가리처럼 있다가 이렇게 신경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신경관이 훗날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 이게 척추 아니에요, 척추. 지금도 우리가 뼈 중간 공간으로 모든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그 목이 골절되면 전신마비가 오는 거고, 허리가 골절되면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신경이 일로 지나간다고요. 그 신경관을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신경세포가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커졌고 이게 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학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해를 똑바로 하셔야 될게요. 척추가 먼저고 그 다음에 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뇌 발달이 잘 되려면 척수로 많은 감각적 자극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이 발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발생학적으로 감각 자극, 그 척수는 감각을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의 공포, 중추는 척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는 나쁜 놈 오는 걸 앞에서 오는 걸 눈으로 보고 또 톡키면 되고 들리는 것도 막 톡키면 되지만 뒤에서 오는 조용하게 다가오는 적도
감지를 해야 되니까 밤길을 걸어갈 때 쭈삣쭈삣 뒤가 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뒷부분도 척수가 전체 두려움의 중추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자극이 그러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그래서 아기 마사지다 부드러운 터치 그냥 그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마사지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건 진짜 뇌 발달을 위한 마사지라기보다는 뭐 저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사지 하는 거 정말 그렇게 막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사랑이 뭔데? 마사지가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면 사랑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자, 이 부드러운 터치, 감각적인 자극. 그럼 엄마가 태어난 아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가야 잘 잤어? 이게 자극이잖아요. 감각 자극이잖아요. 아기를 안고 바깥 풍경을 보여준다. 감각적 자극이잖아요. 아기의 귀에 부드러운 엄마의 목소리, 상냥한 엄마의 목소리, 무겁고 신뢰감 있는 중저음의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거 굉장히 건강한 자극이잖아요. 그 신랑 보러 여보 대담 좀 해줘. 남자들이 생각하면 아가 뭐 말을 알아듣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담하는 걸 쑥스러워하지만 그냥 중저음의 새로운 소리 근데 늘 익숙하게 들려오던 그 소리가 뭔지 뜻은 잘 모르겠지만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온다면 아가야 아빠야 아빠는 대담 잘 못하겠는데 아빠 된 건 너무 좋고 너 나오면 더 좋은 아빠 할게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런 정도라도 해주면 될 텐데 그건 뭐 그래 어렵다고 더러운 놈들 아빠다 잘자 이라고 땡치우고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임신 출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마도 잘 몰라요. 당사자 자기 배가 불러오는데도 공부를 많이 안 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신랑이 공부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좋은 협조력을 끌어내려면 엄마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갔을 때 당신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요새 그런 거 뭐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좋더라 뭐 요리도 막 하고 아내가 바뀌고 있어. 그러면 아내가 우리 여보 잠깐만 왜? 그러니까 내가 요새 이런 거 해보니까 태교가 그렇게 태교가 중요하대. 그리고 출산도 아빠가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당신 나 도와줄 수 있어? 그럼 신랑 보기에 요새 막 아내가 막 뭔가 막 굉장히 보기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아내가 뭐를 정중하게 여보 나 부탁이 있는데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잘 안 도와줄 남편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보면 어떤 엄마들 보면 좀 안 도와주고 싶게 얘기해요. 대담 좀 해봐라. 안 하고 싶지 그렇게 얘기하면 또는 당신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되나? 안 해주고 싶죠. 그 여러분 나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편이 내 편이잖아요. 남편이 가장 여러분에 가까운 신뢰 대상자일 텐데 여러분 남편도 만약에 부드러운 대화로 내 편으로 잘 못 만드는 참 탁월한 재주를 갖고 계시다면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걸 의심해 보셔야 한다. 그래서 이 척수가 만들어져서 이 구멍 난 게 아까 이 관이거든요. 이제 이쪽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척수에서 뇌발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은 깊이 오늘 머릿속에 딱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를 뱃속에서건 나와서건 태교든 육아든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그냥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감각적 경험을 중요하게 한다. 아빠가 대담한다? 좋은 감각적 경험이지. 엄마가 아까처럼 코야 낮에 밤에는 그렇게 해서 재우고 또 낮에 들어 뭐 복부 마사지도 하고 이런 리듬에 딱딱 맞춰서 하루가 마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다시 동이 뜨고 해가 뜨고 자연은 끊임없이 24시간을 기가 막히게 좀 더 짧고 좀 더 길고 요런 차이는 있고 중간중간에 태풍도 오고 뭐도 왔다리 갔다 하면서 적정한 갈등과 변수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세팅이 딱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사실 안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세팅이 되어 있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보통 일어나면 바로 뭐하고 집안 청소하고 이불 개고 아침 요리하고 간단하게라도 과일 썰고 샐러드 만들고
정말 이런 코스라는 게 있거든요. 코스라는 거. 일하러 가고, 몇 시쯤 돌아오고, 같이 저녁 먹고, 대화하고, 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이 과정에 재미있는 요소도 딱딱딱딱 넣어서 새로운 하루 라이프 사이클을 세팅하고 이걸 반복하는 것. 전 이게 태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루 라이프는 진짜로 여러분이 임신하기 전하고 임신 초기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발전적인 상황으로 많이 바뀌어 있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7주 미수가 쌍둥이 동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소리. 인큐베이터 안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언니와 달리 동생은 호흡도 맥박도 모두 위험한 상태. 그때 한 간호사가 두 아이를 엄마의 자궁처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건강한 아이가 팔을 뻗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아픈 아이의 상태는 급속히 안정됐습니다. 이런 거 보세요. 너무 미스테리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냥 미수가 태어났고 하나는 위독하고 언니는 건강한데 그냥 건강한 언니한테 다른 것도 안 해줬고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 같이 넣어줬더니 그때부터 애가 막 동생이 위독하던 애가 급속한 속도로 회복되어 가기 시작하더라. 얘네들 둘 다 지금 20살쯤 됐는데요. 둘 다 엄청 건강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는 저희 집에서 일요일 날 제 공부하는 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인데 이게 전국 심지어 우리 여기 오늘 회원 중에 외국에 홍콩에 있는 분도 접속해 있잖아요. 외국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단 말이죠. 놀랍지 않아요? 그게 단순히 제가 말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오프라인에 와서 산모교실 하거나 강의 들을 때도요.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면 제가 말하기 때문에 들리는 게 아니고 진실은 뭔가 하면 제가 말을 하면 음성에서 빠져나오는 이 파동, 에너지 이게 여러분 귀까지 도달하면 들리는 거고 중간에 벽을 치거나 제가 목소리 작게 해서 이 파동 에너지가 멀리 못 가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진실은요. 파동 에너지예요. 우리가 호숫가에 돌멩이 던지면 파동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물결이 퍼지잖아요. 그럼 이 물결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이 에너지가 도달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로 판단하잖아요. 이건 결과예요. 그죠? 이건 진실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허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은 아까 배터리라 그랬잖아요. 70조 배터리. 근데 그 배터리 중에서도 또 센 배터리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심장이에요, 심장. 아까 공포의 중추는 척수에 있다고 하면 심장은 그야말로 안전의 중추이기도 하고 제2의 브레인, 제2의 뇌이기도 해요. 뇌는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뇌는 정보가 딱 입력돼야 작동이 가동하잖아요. 정보가 입력이 돼야 돼요. 근데 심장은요. 정보 입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냥 착 보고 이해하는 건 심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누군가를 딱 봤는데 너무 좋아. 이건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죠. 신랑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니 뭐 아무것도 신랑이 뭐 한 거 없어. 근데 그냥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해. 심장이 하는 거죠. 그런 게. 뭐 그걸 여자들 육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심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의학적으로는 심장 지능, 심장에도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맞죠? 심장에는 전기도 흐르잖아요. 그 심장이 멈추면 병원 가면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이 파동 에너지 있죠.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전류가 흐르니까 이런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대 4m 거리까지는 전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학교 다닐 때 교실 같은 데 앉아 있으면 그 안에 심장이 막,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100명씩 있었거든요. 그럼 심장 100개가 거의 뭐 몇 메타 공간 안에 다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친구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친한 애랑 옆에 앉아 있어. 왜? 심장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근데 내가 좀 싫어하는 애랑 같이 앉아 있으면 뭐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심장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여러분 산모교실 가끔 가시잖아요. 갔어요.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도 좀 있으면 누구랑은 막 말도 거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말 안 걸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회사 협찬하는데 앞에 앉아서 상담받으면서 가입한 사람도 있고 그냥 상담받는 척하고 선물만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기왕 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들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한판에 미래의 인생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패턴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전형적으로 심장 지능이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3m 안에 있으면 읽을 수 있고요. 30cm 안에 있으면 100% 정보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 언니를 같은 인큐에 넣었죠. 30cm 가까이 됐죠. 근데 언니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전에는 동생 자기장이 이랬는데 지금 너무 약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언니가 손을 뻗어서 자기의 심장 위치를 동생의 심장과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최대한 가까워지니까 언니의 건강한 심장, 자기장이 동생한테 전해지고, 그러니까 동생은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상태가 급속히 호전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캥거루 케어의 절대적 중요성이 여기에 존재한다. 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얘기를 왜 엄마가 여기 심장이 뛰는 모든 엄마들은 아기를 안을 때 왼쪽 가슴에 안거든요. 남녀가 보험을 할 때도요. 거의 다 이렇게 왼쪽으로 안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신랑하고 첫 포옹했을 때 오른쪽으로 안았다. 우리 신랑 좀 이상하다. 여러 가지로 이상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잘 고민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심장에도 지능이 있다. 세포에도 지능이 있다. 지능이라는 건 꼭 머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온몸이 지능이고 온 세포가 지능이고 특히 심장 지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외과 의사들은 다 알아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B는 6개월쯤 지나가잖아요. 그럼 성격이 A로 바뀌어요. 그런 얘기는 뭐 너무 많으니까 의사들 사이에서는 신기한 얘기도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뱃속에 태아 심장이 있죠. 여러분 심장하고 거리가 30cm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고 뭐 하는 모든 게 100% 아이랑 커뮤니케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 좋은 설레임, 신나는 심장 박동, 안정적인 심장 리듬을 언제나 태아하고 교류하고 있어야지. 일하러 가는 신랑 바가지 긁어가지고 막 신랑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엄마도 기분 나빠지고 또 뭐 친정 엄마가 전화 왔는데 그냥 상냥하게 좀 받고 넘어가면 될 긴데 또 쌓아가지고 또 혼자 불이 켜고 그런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심장 에너지를 상하게 하는 행동을 빨리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거 바꿀 자신 없으면 그런 접촉 횟수를 좀 줄여요. 그냥 줄이고 도를 더 닦아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요. 좋은 친구를 만나요. 친구 집에 가서 밥 해주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밥 해먹고 이러고 놀아요.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건강한 심장 에너지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건 재키 특강 할 때도 나왔던 도표인데 뭐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만 1살 태어나서 첫 돌릴 때 이 모든 인간의 뇌신경이 이미 피크가 다 첫 돌 앞에 있잖아요. 임신 중 뭉태기, 임신 중 피크 5개. 나머지도 태어나서 더 피크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가장 피크로 가는 건 이 보라색 마지막 도표 이거 생후 12개월을 넘어가면 어쨌든 뇌신경의 발달은 자꾸만 밑으로 떨어져 간다. 그 사춘기 되면 거의 뭐 어른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은 서너 살에 거의 길게 봐서 5살이면 거의 종결이죠. 1살 되면 중요한 건 대부분 다 끝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직 애기 안 낳았으니까 태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태교 잘할까? 이게 목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태교 잘하고 얼마나 출산을 잘하고 특히 초기 육아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 그냥 나 출산 한 번이 인생에서 그 중요 포션으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상태, 확률을 높여가는 거 인생이라는 게 제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또는 하버드에 입학하려면 난 이미 공부 다 한 것 같아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실수한 거 저번에 틀렸던 모의고사 문제집 꺼내갖고 내가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점검하고 계속 인생은 확률을 높여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꼭 조산원에 가야만 자연주의 출산이 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산사가 있는 출산을 하면 그만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근데 조산사가 있는 자연주의 출산 병원에서 하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집에서 혼자 출산하면 확률이 100%로 가는 거고. 집에서 혼자는 100% 제일 높지. 왜? 집에서 혼자 해야 되니까 잘 해야 되잖아요. 뭔 일 있으면 무조건 병원 가서 수술을 해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애기 잘 낳고 싶어요. 그러고는 제가 보면 가장 확률이 낮은 방법에 낮은 장소에 가서 아기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산부인과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통계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게 산모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나의 의지 플러스 다른 요소들을 잘 섞어 놓으면 확률이 높아진다.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제로 또는 100 하는 흑백 게임이 아니고 굉장히 컬러풀한 확률 게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해놓으면 애가 음악을 좋아하게 되더라. 이 아이가 줄리아드 음대에 가서 정말 유명한 장한나같이 되고 안 되고의 확률, 조수미같이 되고 안 되고의 확률은 정말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을 해놓으면 전반적으로 영어를 잘할 확률, 톱 25 안에 들어갈 확률은 100%다. 장담하죠. 누구나 영어 태기부터 초기 몇 년간을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주면 이 아이가 훗날 영어를 자연스럽게 잘할 확률 100%죠. 그런 건 100%라고. 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 말 하잖아요. 그런 건 100%예요. 그러니까 100% 확률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임신 중에 노래도 많이 들려주고 클래식 많이 들려주고 엄마도 클래식 공부 좀 하고 아빠도 클래식 하고 아니면 재즈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한 7, 8년 꾸준하게 했더니 이 아이가 클래식을 좋아하고 피아노 학원 같은 데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될 확률 그 정도까지의 확률 같으면 100%라고 봐야지. 근데 이 아이가 조성진처럼 쇼팽 콩쿠르에 나가서 이 확률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거는 키우면서 봐야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몰두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그걸 초등학교 한 10살, 아무리 늦어도 15살 전에는 발견을 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발견을 뭔가 해내려면 아니 뭐 태중에 있을 때 또는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뭐 색다르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애가 뭘 잘할지 발견을 해야지 제가 아이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해놓으니까 우리 회원들은 낳고 키우면서 우리 아이는 뭐 어떤 거 잘할 것 같아요. 뭘 잘하기는 엄마 보면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슬픈 거야.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 엄마 아빠를 뭐 특별하게 어느 영역을 잘하거나 좋아하고 한 게 없어. 우리 흔한 말로 평범해. 악기 다루는 것도 없고 의학을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미술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적정 수준의 대학교를 나왔고 어느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러면 야 성격 좋다. 이거는 시간을 좀 더 경험해야 되니까 이거 빼고 나면요. 아니 우리 애가 특별하게 어느 영역에서 적성이 뛰어날 확률이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학원은 보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방향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지금 코로나가 와서 초등학교 개강이 다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나는 뭐 그렇게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온라인으로 해야지. 그리고 교사를 시간제로 잘라서라도 해야지. 매일매일만 100명이 학교에 갔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학교 가고
어때는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이렇게 갈라서라도 분산시켜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지금은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전략이 일단 컨셉을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이는 걸 조금 떼자 이런 수준이고 상식적으로 바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디센트 그래서 어, 그래서 학교도 그냥 학교로 오라는 게 아니고 공터 빈 건물을 최대한 연수원 다 해가지고 A조 100명 중에서 10명은 이쪽으로 학교로 간다. 교사 2명이 여기 전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밀도를 떨어뜨리고 건강한 그래서 또다시 어느 곳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워낙 분산을 시켜놨으니까 거기만 다시 소독 방역하고 재가동을 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학교로 그냥 이거 완전 온 오프 흑백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질병대책본부한테 상의하고 유은혜 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병대책본부랑 상의해서 세 번째 연기를 결정하겠다는데 그럼 자기 책임 회피지. 그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질병대책본부는 무조건 아직까지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지금 8천 명이 넘었는데 증가 속도는 좀 내려갔지만 여전히 피크 상태를 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당연히 학교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를 저는 4월 달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빨리 디센트럴라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고 학교도 전에는 예를 들면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 예교원만 왔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학교 전 학생을 A팀, B팀, C팀, D팀 뭐 1학년, 2학년 이렇게 나누든지 해가지고 오늘은 학교를 가고 내일은 뭐 공원을 가고 야외 수업을 가고 뭐 어디는 체육관을 가고 이렇게 디센트럴라이징하고 팀으로 갈라서 돌리면 아이들이 모이는 확률을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강 여부도 고민해야 되지만 국가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금은 디센트럴라이징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대. 뭐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색다른 임신기를 보내면 안 될까? 그래도 처음에 제가 모바일 강의할 때 비해서 참석자가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도 참석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죠. 막 100명, 200명 이렇게 와도 임신부들이 전국 임신부들이 한 반은 들어도 될 만큼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여러분은 들으면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들면 1번, 안 들면 2번, 잘 모르겠다 3번 찍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는 병원 카페나 홈페이지에 꼭 올려주세요. 남의 병원은 올리지 말고 정말 모바일 강의 들어라. 모바일 강의 들어 뭐 여러분의 진짜 입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맘 커뮤니티, 맘 카페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보면 제가 한 번씩 가끔 가서 보면 좀 약간 짜증나서 나와요. 밖에도 못 나오고 요새 달달한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요. 그런 대화는 정말 길게 가더라고요. 자, 통과할게요. 자, 이제부터 태교법. 일단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거 전에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한번 오늘 해봅시다. 모바일에서. 자, 제가 지금부터 음식 이름 6가지를 번호를 붙여서 될 거예요. 태아한테 가장 좋은 것 2가지만 여러분이 고르세요. 1번 소고기, 2번 돼지고기, 3번 치킨, 4번 계란, 5번 유제품, 6번 생선입니다. 2개만 찍어요. 번호로서 찍어요. 1번 1 소고기, 2 돼지, 3 치킨. 1, 2, 3은 소, 돼지, 치킨이고요. 4, 5, 6은 계란. 4, 그 다음에 5 유제품, 6 생선. 1, 4, 1, 6, 5, 6, 1, 6, 1, 4. 이런 소고기 뒤물러가네. 아따 소고기 의지가 물러가네. 소고기는 양보를 못하겠다 이거죠. 네. 자 이게 여기 이미 화면에 이미 좋은 게 고기 먹어야 힘쓴데 고기 안 먹어도 힘씁니다. 코끼리 고기 안 먹잖아요. 고릴라 고기 안 먹잖아요. 풀만 뜯어 먹잖아요. 킹콩 고기 안 먹잖아요. 자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게 곰스예요. 그죠? 근데 지금 6가지 중에 바꿔서 물을게요. 다시 1, 2, 3은 고기예요. 소, 돼지, 치킨. 4번 계란, 5번 유제품, 6번 생선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안 먹거나 덜 먹으면 좋은 거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질문을 바꿨어요. 삼, 2, 3, 6. 의외로 돼지, 치킨이 좀 많이 나오네. 돼지, 치킨은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일단 정답을 얘기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요.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도요. 전부 다 지금 야채에서 다 대치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고기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전부 다 브로콜리 100g, 소고기 100g, 부피는 브로콜리가 압도적으로 많죠. 단백질 양도 브로콜리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 하나만 골라라. 정답 맞히신 분은 이나만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이 제일 안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유제품, 우유 드시지 마세요. 우리 학교 여기서 막 완전 식품 이렇게 배웠지만 계란하고 안 좋아요. 정 마시고 싶으면 진짜 유기농을 찾아서 드세요. 왜 안 좋을까요? 여러분, 우유가 뭐예요? 송아지가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소를 젖을 짜서 송아지 안 주고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오래 유통, 가공, 보관해야 되잖아요. 소고기도 지금 안 좋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에 소는 그래도 잡아서 바로 먹는 게 소고기인데 가 몸에서 나온 그 젖을 기타 등등등등의 처리를 해서 우리가 롱텀으로 가공해서 먹는 게 우유 아니에요. 그러면 안 좋은 게 점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유제품이고요. 저희 카페에 보면 유제품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전 세계의 석학들이 엄청 이야기하는 게 올라옵니다. 그 카페에서 찾아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요. 뭐 기본적으로 뭐 단백질 섭취, 지방 섭취 이런 점에서 도움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다. 이게 영양의 어떤 보고는 아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란도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니다. 치킨이 안 좋으면 계란이 결국 치킨에서 나오는 건데 계란이 좋으면 그 엄마도 좋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다음 유일하게 억울한 건 생선밖에 없어요. 생선은 원래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바다가 많이 오염돼서 안 좋은 음식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그 여러분들이 임신 중에 산부인과 가서 주치의 만나면은 그 닥터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메가3를 고등어 구워 먹어서 오메가3 많이 섭취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요새는 오메가3를 사서 먹잖아요. 그것도 식물성 추출로. 그만큼 바다가 너무 많이 오염됐구나.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사실상 유제품 정도는 최소한 유기농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소고기도 인터넷에서 유기농 치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0% 저도 사서 먹어보거든요. 괜찮더라고요. 드셔보시면 좋아요. 괜찮아요. 뭐 쇼핑도 안 가고 좋지 뭐. 그런 걸 자꾸만 유기농의 중요한 것은 그 성분상에서 태아나 여러분한테 건강에 관련되는 것 때문이지 그냥 맛을 놓고 우리는 거론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몸이 좋은 게 뭐냐 하니까 평소에 말고 스님들이 좋아하는 게 많죠. 녹색 야채 G, 녹색 야채와 과일의 준말이고요. O, onions and garlic, 양파와 마늘, 모든 종류의 버섯 종, B, beans, 콩으로 만든 모든 종류들. 마지막에 S, seed, 각종 씨앗 및 견과류.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각종 베리 종류, 뭐 아사이 베리, 블루베리, 요즘 무슨 베리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베리까지 합해서 뭐라고 읽으면 좋은가 하면 곰스베리라고 붙여서. 그래서 한글로 곰스베리하고 전부 다 채팅창에 이거 외우셔야 되니까 곰스베리하고 채팅창에다가 입력하세요. 곰스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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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곰스베리, 곰스베리, 곰스베리,
곰스베리, 곰스베리, 곰스베리, 곰스베리, 곰스베리, 곰스베리. 입으로 소리 내면서 곰스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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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스베리. 오케이. 입력 다 안 한 사람 무지 많네. 반항하는 거죠. 영어로 곰스베리, 볶음밥 엄청 있어 보입니다. 네, 곰스베리 성화님도 곰스베리. 그래서 이거를 잘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실제 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가 이론으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실제 미국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Joel Seacrest. I messed up. Say hello to Korean people. Your program here. Very good, very good. I'm going to live to be 101. 실제로 저는 9박 10일 이 영양 캠프에 갔다 왔고요. 전 세계에서 한 500여 명의 닥터들이 참가한 캠프예요. 한국에서는 저희 가족만, 이게 제 친구,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1976년도 피겨스케이팅 미국 국가대표 선수, 메달도 획득했던 김연아의 대선배죠. 그러면서도 닥터. Right, not to be stuck in a nursing home with unable to move half your body. 왜 나이 들어서 뭐 안 좋은 질병에 걸려서 집에 한쪽 구석에 의자만 앉아 있는 그런 삶을 보내려고 하느냐. 그때는 이미 늦다. 지금 어떻게 먹어라. 뭐 이런 캠프예요. 그러고 하루 종일 이 사람 강의 듣고요. 하루 세 끼는 그러고 애들 있는 집안을 이렇게 뭐 제 딸 그죠? 제 딸한테 그래서 이거 외국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 왜 장기 자랑할 사람 하면 우리는 믿어야 붙여야 나가는데 원래 그냥 내보내면 되거든요. 우리도 신청했어요. 우리 딸내미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할 사람 노래하고 뭐 태권도 할 사람 태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중간 휴식 시간 있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내 이런 곰스베리만 먹는 거. 이때는 베리는 없었고 곰스만. 이걸 9박 10일 동안 27끼를 생식으로 이것만 먹는 거예요. 빵도 하나 없고요. 익힌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한 3일 먹고 나면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근데 어쨌든 이거 먹고 나면 완전히 식습관이 바뀌어요. 저는 그 얘기는 1시간, 2시간 해도 끝이 안 나거든요. 다음번에 곰스만 갖고 제가 특강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곰스 위주를 최대한 여러분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라. 그 얘기를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의 영양 상태가 더 좋아지고 태어났을 때 더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된장, 김치, 청국장 이런 옛날 엄마들이 먹던 자연산의 요리를 많이 먹으라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같은 거 와도 잘 안 걸려요. 걸려도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이탈리아 보세요. 사망률이 7% 가까이. 말도 안 돼. 우리는 10분의 0.7%. 전 실제로 유학할 때도 그랬고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몇십 년 전부터. 제가 유학하는 게 지금 30년도 넘었잖아요. 30년 전에 유학할 때 보면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른이 우리 보통 감기 걸리면 뭐 회사 빼먹습니까? 그냥 약 먹거나 뭐 콜록콜록 하면서 그냥 회사 갈 거 다 가잖아요. 그리고 한 3, 4일 있으면 괜찮아지잖아요. 서양 애들은요, 감기 걸리면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회사도 못 오고. 그냥 병든 당면 아들이. 완전히,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식이 뭐 감기 하나 걸린 것 같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난데 지금 최근에 와서 제가 메르스, 사르스, 신종 플루 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느낀 거지만 한국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런 질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태어나는 아이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아셔야 될 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님이나 아버님 세대 자체가 그래도 뭐 된장 김치 많이 먹고 나물 많이 먹고 이런 세대인데 여러분 임신하고 정말 한번 스스로 반성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요리하고 김치 먹고 된장 먹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푸드를 드셨는지. 우리 애들은 다를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서 이제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 시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점점 진화할 거예요. 이번 코로나의 확산 속도 전염력이 강한 것은 코로나 이거는 들어왔다가 다른 놈한테 갈 때 0.1%씩 바뀝니다. 자체 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걸린 사람하고 1001번째 걸린 사람은 거의 다른 바이러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빨리 종식이 잘 안 되고 계속 가는 거군요. 다행히 치사율이 좀 안 높아서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전파력은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건강한 먹거리 회복해서 먹고, 그 다음에 주의하라는 건 뭐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자기 일상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혹 걸려도 큰 문제 없이 갈 거다. 이게 우리의 기본 마인드여야 되고, 근데 정부가 무슨 지역별로 이런 정보가 떠서 가이드라인 주면, 뭐 그런 정도는 정부의 요청이나 질병대책본부의 요청상에 협조해주고, 개인은 그냥 개인의 건강한 위생, 개인의 건강한 면역, 자기의 건강한 일상,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변해야 될 것, 향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인간의 뇌는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바빠지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좀 있으니까. 경험 데이터. 아까 확실하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뇌가 미친 듯이 가장 많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걱정만 하는 사람들의 뇌는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런 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미네랄 워터. 물도 미네랄이 많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물이 미네랄 많은 거에 어려우니까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시중에 가서 슈퍼 가서 바라 현미를 하나 사가지고 1kg짜리 그냥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씻어가지고 프라이팬에 넣고 그냥 중불로 이렇게 갈색이 나오도록 볶아. 그럼 진한 갈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물 이건 500cc니까 한 2리터 정도 끓여가지고 벌벌 끓으면 불 끄고 그 안에다가 이 볶은 바라 현미를 넣어요. 그럼 바라 현미에서 엄청난 양의 미네랄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식혔다가 이제 바라 현미는 버리고 그 물만 따라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그때그때 마시면 최고의 물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테크닉이지. 그래서 아까 요약을 해드리면 뇌가 좋아지려면 결국 감각 발달을 잘 시켜야 되고 그 인풋, 감각 자극에 해당되는 다양한 인풋들만 잘하면 나중에 저절로 총명한 애가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안 하고 우리나라 중산층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중산층이 뭐죠 물어보면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런 데잖아. 우선 30평형 아파트에 살면 중산층, 뭐 월급이 500만 원 이상 네트로 꽂히면 중산층, 자가용은 2000cc 이상 중형차 있으면 중산층, 아파트에 대출이 없어야 중산층, 은행에 잔고 꼭 찔러보면 그래도 한 1억 이상은 있어야 중산층, 그래도 1년에 한 2번씩은 해외여행 돈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으면 중산층.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돈에 미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인정이 많으면서도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도덕성의 의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근데 서양인의 프랑스의 중산층으로 보면 첫째, 불어 말고 다른 나라 외국어를 불어처럼 자유자재로 하는 외국어가 꼭 하나 있을 것. 주로 뭐 영어나 독어나 이탈리아어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악기를 하나는 반드시 잘 다룰 수 있을 것. 스포츠는 악기.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혼자 손님 오면 요리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가 3가지 이상은 될 것. 반드시 인생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험이 있을 것. 남의 아이도 자기 자식처럼 똑같이 나무랄 수 있는 그런 비판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을 것. 이게 프랑스의 중산층이에요. 돈에 대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무역 규모, GDP, 1인당 국민소득 등 세계 10위권에 들어온 부자가 됐지만 아직까지 단체 문화, 협력, 위기, 국난 극복 이런 건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선진국의 시민의식답게 특히 자녀 교육 문제만큼은 하고 있느냐?
전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오랜 역사 동안 너무 핍박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부만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은 5천 년 동안 없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피에 그런 게 근본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올 때는 국민이 나서야 된다. 왜? 외세의 침입 경험이 많으니까 아픔을 알거든요. 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좀 더 배려감이 많고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여러분의 생업에 또는 여러분의 꿈에 도전을 해 나간다면 기생충, 방탄소년단, 요새 막 이 코로나 검사하는 이런 의술, 저는 한국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정말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아니죠. 정부는 아니잖아요. 기업, 민간이 하는 건 한국이 다 잘해요. 민간은 잘해요. 민간이 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기,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 세계 1, 2위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이제 글로벌하게 펼쳐야 돼요. 그 준비를 엄마로서 해 나가셔야 된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중복된 내용은요. 제가 이걸 계속 녹화해서 녹화본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번 태교 강의를 했으니까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전에부터 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오늘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건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이게 해킹이라 해서 제 유튜브 채널이 사라져서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유튜브 가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전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아까 수정 그 영상 설명본이 80만 건 이상 조회된 건이었거든요. 이걸 어떤 불임 엄마가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기도 임신하고 싶다고. 눈물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고정을 해놓고 답을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길게 썼어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아기가 생기면 좋겠다. 나도 아기 생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까요? 많은 불임 부부가. 근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높아지니까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고 제가. 대신 난 그냥 이제 먹는 것도 조절하고 최고의 자궁을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당연히 어느 날 예쁜 아기가 올 거야. 당연히 임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글을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로 2달 있다가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를 그대로 썼잖아요. 길게. 제가 코칭해 드린 대로 이렇게 했더니 얘기해 줬더니 이렇게 자연 임신이 됐다. 근데 이분 말고도 이런 분이 몇 분 더 계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직접 통화가 연결돼서 통화를 한 적도 있어요. 너무너무 보람찼던 순간들. 그러니까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오늘 태교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세포한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마음은, 거울에 비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은 5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세포에게 명령하세요. 세포야,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이제 피자 같은 거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좀 협조 좀 해줘. 그래도 생각은 날 거예요. 저는 저도 달달한 빵, 팥빵, 단팥빵, 도넛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안 먹은 지 한 2달 됐는데 어떤 날 이렇게 좀 이 습관이 흐트러지면 막 이렇게 좀 명상하듯이 좀 깊어서 나를 좀 컨트롤하는 거예요. 명상으로 보는 거죠. 야, 너 있잖아. 건강을 위해서 좀이라도 조절하면 안 돼?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다니신 분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셔도 좋고 뭐 하나님 보기에 뭐 기도하는 모양이 이쁘다고 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겠어요. 진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고 야, 너 네 몸이 너희 주인이 넌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관리 안 하면 나중에 아내, 가족, 딸내미 다 고생시키면서 꼭 살아야겠니? 가끔 정 먹고 싶으면 뭐 일주일에 1개만 먹는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너 자신한테 야 세포들한테 도움 받아가고 좀 컨트롤 해봐. 혼자 이런 생각들 정말 무지무지 하거든요. 하면 좀 낫고 안 하면 또 무너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반복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그냥 인간은 가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고 누구도 슈퍼맘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청각태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음악태교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낯선 도시에서 잠깐 3, 40분 정도 사부작 걷는데 어디서 음악태교 말고 뭐 멈춰지질 않냐. 잠깐만요. 다른 거 뭐 보여드릴 게 없나? 자, 기타. 화면 보이세요? 여전히 보이면 1 한 번만 찍어주세요. 1. 이 화면이 나왔을까? 화면 보여요? 화면 보이세요? 아, 보이는구나. 내가 원하는. 이거. 그래서 이런 정도 하고요. 기타 여러분 청각이다, 뭐 촉각이다 이런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모바일, 우리는 순수하게 강의를 하잖아요. 모바일 산모교실 한번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오프라인 산모교실 가면 강의하고, 뭐 보험사 강의하고, 또 협찬사 투어하고, 한 3시간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모바일에서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어느 날, 그러니까 딱 모여서 하는 거는 그래도 협찬 받아서 선물 뭐 이런 거 드리려고 하면 보험사 강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보험사 강의만 한 40분 모바일에서 하고, 제 강의는 그냥 따로 봐도 되게 유튜브로 올리거나 아니면 오늘 제 강의 모바일 같은 날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날에 하는 거죠. 한 2번 정도 나누어 가지고 2번 정도 나누어서 월요일 하고 또 수요일 날 보험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 산모교실에서 사은품 줄 수 있게 그런 강의도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하는데요. 보험 회사들은 이것저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보험에 대해서 너무 근본적인 개념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낭패를 많이 봐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요. 결국은 100명이 5만 원씩 내가지고 누가 문제가 터지면 그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자기 사업비, 이익 볼 거 다 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건강에 문제 안 생기고 보험 안 타먹으면 그냥 내가 매달 낸 돈만큼은 날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를 내고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기면 왕창 박으니까 남의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동료의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보험회사는 거기서 자기네 사업비를 떼가는 과정 아닙니까? 보험의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보험 들고 뭐 보험회사에서 유모차 준다 그런 거 받아오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내 돈이에요, 결국. 그리고 보험 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험회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뭐 감기 걸렸다고 하면 병원 2만 원, 3만 원 이런 거야 그냥 주지만 몇 백만 원, 나중에 뭐 몇 천만 원 큰 돈을 받으려고 하면 보험회사는 꼭 실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돈 주기 싫잖아요. 룰에 맞았나 안 맞았다를 검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회사가 반드시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보는 게 뭔가 5대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5대 고지 의무. 이거 고지 의무 제대로 고지하고 가입된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보험회사가 그래서 땡땡땡님 어디 아픈데 특별히 아픈데 있어요? 가면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고지 의무 없음을 해서 다 보험 가입을 태아보험도 다 가입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큰 돈을 받을 케이스가 있을 때 반드시 보험회사는 이 사람의 5대 고지 의무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위반되지 않은 트집 짰습니다. 예를 들면요. 유산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또는 뭐 2년 전에. 이 고지 의무예요. 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하면 소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유산 고지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불이익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지를 했으면 유산한 경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자기가 원하는 보험을 다 들 수 있어요. 근데 고지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애 키우다가 애가 뭐 많이 아프게 돼서 돈 타러 가잖아요. 큰 돈이다. 그러면 당신 유산하고 이 아기 아픈 거하고 상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아서 보험금을 깎아서 주거나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보험을 하건 태교를 하건 출산을 하건 뭘 하건 정말 뭐든지 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면 괜찮은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뭐를 하시든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반 여러분들이 뭐 오프라인이나 산모 교실에서 보험 강의를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듣거나 소화를 하시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험에 대해서 알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 주 안에 산모 교실을 한번 모바일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석하실 분 숫자 7 한번 찍어봐 주세요. 어느 정도 참석하실까 한번 보고 싶어서. 숫자 7, 7, 7, 7, 기호 7, 임영웅입니다. 7, 네,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 공지나 이런 건 전부 단톡방에서 남길게요. 공지 단톡방에서 남기고, 여러분들 오늘도 하여튼 2시간도 금방 가요, 그죠? 다음 주는 출산입니다. 마지막 주는 육아입니다. 출산 육아는 강윤경 부원장님이 강의합니다.